고려청자의 그 신비로운 비치빛 색깔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완전히 재현하지 못했다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기 기술을 자랑하는 중국도, 유럽도, 일본도 아직까지 그 색깔의 비밀을 완전히 풀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천년 전 우리 선조들이 손끝으로 빚어낸 기적, 고려청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잠깐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 고려시대입니다. 전라도 강진과 부안의 산골 마을 깊은 산속 가마터에서 한 장인이 밤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하고 얼굴은 땀과 숯 먼지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납니다. 가마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빛깔이 흘러나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맑고 깊고 신비로운, 마치 비 온 뒤 하늘빛 같은 그 색깔, 바로 비취색, 청자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날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위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도자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섬세함과 끈기,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예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려청자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 전 고려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는 중국의 도자기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것을 모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도자기를 보고 배우고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단순히 따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새로운 것을 창조해 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비취빛 색깔을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인들은 이 색깔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비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색, 즉 빛이 빛깔이라는 뜻입니다. 그 색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중국의 문인들은 글을 써서 칭찬했고 황제들은 고려청자를 구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자기의 색깔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도자기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고려청자의 비취색이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나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도자기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유약입니다. 유약이란 도자기 표면에 바르는 일종의 유리질 코팅인데 이것이 가마 안에서 불에 구워지면서 특정한 색깔을 냅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약의 성분, 두께, 가마 안의 온도, 불의 세기, 산소의 양, 구워지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색깔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고려청자의 비취색은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질 때만 나오는 색깔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높으면 녹색이 진해지고 조금 낮으면 회색빛이 돌고 산소가 너무 많으면 갈색이 되어버립니다. 그 찰나의 균형을 잡아야만 그 신비로운 비취색이 탄생하는 겁니다. 현대 과학기술로도 이 조건을 완벽하게 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년 전 우리 선조들은 오직 경험과 감으로, 손끝의 감각만으로 그것을 해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고려청자의 비취색 비밀에 대해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고려청자 유약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산화철의 함량이 아주 미세하게 조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화철이 너무 많으면 갈색이나 흑색이 되고 너무 적으면 색이 없어집니다. 고려청자는 그 사이에 아주 좁은 범위, 2%에서 저 퍼센트 사이의 정밀한 조성에서만 나오는 색깔을 구현했습니다. 현대 화학 분석 장비로 측정해도 그 정밀도에 연구자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려청자의 유약 속에는 아주 작은 기포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포들이 빛을 산란시키면서 그 깊고 은은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좋은 옥이나 빛이 원석처럼
겉에서 보면 깊이가 느껴지는 그 색깔, 단순한 표면의 색이 아니라 내부에서 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이 바로 고려청자 비색의 본질입니다. 이 균일한 기포 분포는 가마 안의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온도가 불균이라면 기포가 한쪽으로 몰리거나 너무 크게 자라버려서 색깔이 탁해집니다. 천년 전 장인들은 나무를 떼는 불가마 안의 온도를 오직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그 섬세한 조절을 해냈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경이로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려청자에 대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중국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아마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분일 겁니다. 때는 고려 인종 임금 때, 지금으로부터 약 88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서궁이라는 관리가 고려에 사신으로 왔습니다. 그는 고려에 머무는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꼼꼼히 기록해서 선화봉사고려도경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남아있는 귀한 역사 기록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자기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고 부른다. 근년에 제작 솜씨가 정교해지고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자기 강국이었던 중국의 관리가 직접 와서 보고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감탄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평가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당시 1000년 넘는 도자기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세계 최고의 도자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전문가가 우리 고려청자를 보고 자국에서도 볼 수 없다고 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인정이고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렬한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태평노인이 쓴 수중금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제일은 고려비색이라고요. 천하제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송나라 사람이 자국 도자기를 제쳐두고 고려청자를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기록 하나만으로도 고려청자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고려청자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사진으로 보고 시험에 나오니까 외웠던 그 고려청자.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유물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세계를 상대로 최고임을 인정받은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았던 그 청자 사진 속에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고려청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청자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도공, 즉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즘으로 치면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이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천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귀족도 아니었고 평생 가마 곁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청자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흙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청자용 흙은 아무 흙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철분 함량이 적당하고 입자가 균일하고 불순물이 없는 특별한 흙이어야 합니다. 전라도 강진과 부안 지방의 흙이 청자에 특히 적합했는데 이것도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이었습니다. 흙을 고르면 이것을 물에 풀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랜 시간 반죽하고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흙의 성질이 균일해지고 나중에 성형할 때 갈라지지 않게 됩니다. 흙 반죽을 숙성시키는 시간만 해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장인들은 자신이 쓸 흙을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숙성된 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과정도 놀랍습니다. 고려청자의 그 유려한 곡선은 물레 위에서 장인의 손에 의해 탄생합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동안 장인은 양손으로 흙을 빚으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두께가 일정해야 하고 형태가 대칭이어야 하고 전체적인 비례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두께가 불균이라면 가마에서 구울 때 뒤틀리거나 깨집니다. 그리고 고려청자만의 독특한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감기법입니다. 상감기법이란 그릇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홈에 다른 색의 흙을 채워 넣은 뒤 유약을 발라 굽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운 후에 그릇 표면에 흰색이나 검은색의 정교한 문양이 나타납니다. 학, 구름, 모란, 연꽃 같은 무늬들이 청자의 비칫빛 바탕 위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감 기법은 고려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것입니다. 중국에도 없었고 다른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려에서만 이 기법이 발전했습니다. 서궁이 감탄하며 기록을 남긴 것도 이 상감 청자를 보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상감 무늬를 새기는 작업이 얼마나 섬세한지 현존하는 고려 청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 한 마리를 표현하는데 수백 개의 작은 선이 들어갑니다. 구름 한 조각에도 정교한 곡선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손으로 새기는 겁니다. 도구라고 해봐야 작은 칼과 침뿐입니다. 돋보기도 없고 조명도 변변치 않은 시대에 오직 눈과 손끝의 감각만으로 이 정교한 작업을 해냈다는 것이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점의 상감 청자가 완성되기까지 장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했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형태를 만들고 말리고 무늬를 새기고 흙을 채우고 다시 말리고 유약을 바르고 또 말리고 가마에 넣고 불을 떼고 식히고 이 전 과정이 짧게는 수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마에서 꺼냈을 때 완벽한 색깔과 형태가 나오는 경우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색이 다르거나 뒤틀리거나 깨져서 버려졌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서 우리가 보는 그 완벽한 청자 한 점 뒤에는 수십 점의 실패작이 있었던 겁니다. 장인들은 이 작업을 평생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스승에게서 제자로 기술이 전해졌습니다. 가마 하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 전체가 청자 만드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흙을 만지고 유약 재료를 모으고 가마불을 돌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익힌 기술이 고려 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릴 때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정성껏 무언가를 만드시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세심하고 꼼꼼한 손길, 절대 대충 하지 않는 그 정성, 고려 청자를 만든 장인들의 손에도 바로 그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10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손끝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 청자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려 시대의 청자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이 쓰는 최고급 물건이었고 외교 선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중국에 가는 사신들이 고려 청자를 가져가면 황제와 귀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고려 청자의 쓰임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밥그릇, 술잔, 찻잔, 꽃병, 향로, 연저, 심지어 베개까지 청자로 만들었습니다. 베개를 청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당시 귀족들은 청자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을 큰 사치이자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 빛이 잠자리를 아름답게 꾸며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청자로 만든 기와도 있었습니다. 지붕을 청자 기와로 덮은 건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지붕 전체가 빛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1000년 전 고려의 하늘 아래 그런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선조들의 신미안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자가 만들어진 고장 전라도 강진은 고려 시대 내내 청자의 고향이었습니다. 지금도 강진에 가면 당시의 가마터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발굴 조사를 해보면 가마 주변에 엄청난 수의 도자기 파편들이 나옵니다. 실패한 작품들, 버려진 파편들, 그 수가 수천만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장인들이 평생을 바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고려 청자의 역사에는 가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고려 청자의 전성기는 12세기 무렵이었습니다. 고려 중기, 그 시절 고려 청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교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의 일입니다. 강진의 가마터들도 전쟁의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장인들이 피난을 떠나거나 목숨을 잃었고 기술이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려가 안정을 되찾은 후에도 청자는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빛나는 비취색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마의 기술이 흔들렸고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줄었고 사회 전체가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이후에는 백자가 주류가 되면서 청자의 전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고려 청자의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10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낸 그 기적 같은 기술이 전쟁과 혼란 속에서 완전히 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려 청자를 보며 그 비취색을 재현하려 애쓰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문화유산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고려 청자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고려 청자들이 하나하나 세상에 나오면서 우리는 1000년 전 선조들의 솜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장인들과 연구자들이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려 청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껴지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고려 청자가 세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본 도자기 문화를 탄생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박물관과 경매시장에서 고려 청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뿌듯해지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주요 박물관들에 고려 청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일본의 도쿄 국립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박물관들이 고려 청자를 소장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귀한 전시품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해서 특별하게 전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시장에서의 가격을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국제 경매에서 고려 청자 한 점이 수십억 원에 낙찰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매 회사 크리스티나 소더비에서 열리는 동양 도자기 경매에서 고려 청자는 항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수집가들이 고려 청자 한 점을 갖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비취색을 지금 아무도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도예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수천 번 실험해도 1000년 전 고려 장인들이 만들어낸 그 색깔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어도 완전히 똑같이는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진품이 얼마나 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세계의 도예 전문가들은 고려 청자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자기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것을 해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취색은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인간이 가마 속에서 재현해낸 것이라고요. 자연의 색깔을 인간의 기술로 담아낸 것, 그것이 고려 청자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새삼 자랑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1000년 전 우리의 할아버지 그 수십 대 위의 선조들이 세계 최고의 예술품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청자, 그리고 고려의 도자기 기술이 이웃나라 일본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복잡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기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30여 년 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의 도공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 장수들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뛰어난 조선 도공들을 찾아내서 배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일본 장수들이 도공들을 그토록 원했을까요? 당시 일본에는 조선이나 중국 수준의 도자기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좋은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있었는데 그것을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혼란을 틈타 기술자들을 데려간 겁니다.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삼평이라는 장인입니다. 이삼평은 지금의 충청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 끌려간 후 규슈 지방의 아리타라는 곳에서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삼평이 아리타 근처에서 좋은 도자기 즉 고령토를 발견하면서 역사가 바뀝니다. 이것이 일본 도자기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삼평이 아리타에서 구운 도자기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대로 된 자기였습니다. 이것이 아리타야키의 시작이고 나중에는 이마리야키, 가키에몬, 나베시마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 양식들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들은 유럽에까지 수출되어 일본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독일 마이센 도자기를 비롯해 유럽의 많은 도자기 기술이 일본 도자기를 보고 배운 것이라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 도자기의 뿌리는 일본 도자기고 일본 도자기의 뿌리는 조선 도공들이 만든 것이고 조선 도공들의 기술은 고려 청자의 전통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결국 유럽 도자기의 먼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우리 고려 청자에 닿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유럽의 박물관에서 화려한 도자기들을 볼 때 기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삼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삼평은 일본에서 도자기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아리타에는 이삼평을 모시는 신사가 있고 매년 봄 도자기 축제가 열릴 때 이삼평 신사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의 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슬픈 역사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선조의 기술이 그만큼 위대했다는 증거입니다. 강제로 끌려간 땅에서도 그 솜씨가 빛났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기억하고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들의 후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일본에서 살면서도 자신들이 조선에서 왔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본식 이름을 쓰면서도 집안 제사에서는 한국식으로 지냈고 고향 땅을 기억하는 전통을 지켰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가문에서는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끌려간 땅에서도 뿌리를 잊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우리 선조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고려 청자를 둘러싼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특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에 유출된 고려 청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 청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어서 다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수만 점 이상이 해외에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본만 해도 수천 점의 고려 청자를 소장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양 국가들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해외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시절의 도굴입니다. 고려시대 왕릉과 귀족들의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어진 청자들이 도굴꾼들에 의해 파헤쳐져 외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골동품 상인들이 조선의 무덤을 마구 파헤쳐 청자들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고려 청자의 가치를 알아본 일본인들이 엄청난 양을 가져간 겁니다.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대량으로 반출한 것입니다. 총독부 관리들, 일본인 수집가들, 상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헐값에 사거나 아예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들이 지금도 일본 곳곳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나라가 힘없던 시절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외국 박물관에 기증된 것들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박물관에 있는 고려 청자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이 대형 박물관에서 고려 청자를 보고 감탄하고 프랑스 사람이 루브르에서 그 비취색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때 그 순간 그들은 1000년 전 한국인들의 솜씨에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보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이름이 세계에 퍼지는데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청자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진 등지에서 전통 방식으로 청자를 만드는 장인들이 있고 국가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고려 청자 유약의 성분을 밝혀내고 그것을 재현하려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구는 고려 청자의 고향임을 내세워 도자기 산업을 키우고 관광과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청자 박물관이 있고 매년 청자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 가시면 실제로 청자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청자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다시 찾아가 볼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 도예가들 중에서도 고려 청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전통 청자 기법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자를 직접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자를 손에 들면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그리고 차갑고 매끄럽습니다. 유약이 잘 발라진 청자의 표면은 마치 빛이 원석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표면의 색깔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평면적인 색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여다볼수록 색이 달리 보이고 빛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느낌이 바로 1000년 전 중국 황제들이 극찬했던 그 비취색의 매력입니다. 만약 아직 제대로 된 고려 청자를 직접 보신 적이 없다면 꼭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국보급 고려 청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그 청자들 앞에 서면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1000년의 시간을 건너온 그 아름다움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자 상가문학문 매병을 보시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이 매병은 고려 청자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치빛 바탕 위에 흰 학들이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상감기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이것이 1000년 전에 오직 손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매병을 만든 장인은 누구였을까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다 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 중 하나로 불립니다. 이름 없는 장인이 남긴 가장 화려한 유산, 그것이 고려 청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고려 청자에 이토록 감동을 받는 것일까요? 단순히 아름다워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우리 선조들의 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 청자 한 점에는 흙을 고르고 반죽한 장인의 손길이 있고 물레를 돌리며 형태를 잡은 집중력이 있고 작은 칼로 무늬를 새긴 섬세함이 있고 밤새 불을 떼며 가마를 지킨 헌신이 있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느꼈을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도자기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천년의 시간을 넘어서도 감동이 전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것에는 정성이 담겨 있고 사랑으로 만든 것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고려청자를 만든 장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진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울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감동적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울컥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조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피가 천년 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언젠가 박물관에서 고려청자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장인은 자신이 만든 작품이 천년 후에도 이렇게 빛나고 있을 줄 알았을까 하고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오늘의 최선이 천년을 버티고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 고려청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청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중국의 극찬을 어떻게 받았는지, 세계박물관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일본 도자기 문화를 어떻게 낳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세대이십니까? 50대 아니면 60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세대는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놀라는 나라로 키워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우리 안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요? 바로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선조들의 재능과 정성과 끈기입니다. 고려청자를 만든 장인들의 피가 수백 수천 년을 거쳐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가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 전 가마 앞에서 밤새 불을 떼며 완벽한 색깔을 얻으려 했던 그 집념, 수백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던 그 끈기,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는 그 완벽주의, 이것이 고려청자를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DNA입니다. 그리고 그 DNA가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K-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려청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도 세계 최고였고 지금도 세계 최고이고 앞으로도 세계 최고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뭔가를 만드실 때 대충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옷 하나를 만들어도 정성껏 하셨을 겁니다. 그 손끝에서 나온 것들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마음, 그 손끝의 정성이 우리 민족의 것입니다. 고려청자 장인들의 것이기도 했고 여러분 어머니의 것이기도 했고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댓글에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손끝에서 나온 것들 중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면 한번 써주세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것 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기록을 만드는 겁니다. 천년 전 고려청자 장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자, 이제 고려청자의 비색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비취색의 비밀이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그 비밀의 일부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고려청자의 비취색은 단순히 유약의 성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색깔입니다. 첫째는 유약의 화학 성분, 특히 산화철과 산화타이타늄의 정밀한 비율입니다. 둘째는 가마 안의 온도 9배, 즉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패턴입니다. 셋째는 환원 분위기라고 하는 가마 안의 산소 농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냉각 속도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만 고려청자의 그 신비로운 비취색이 나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현대 과학으로 이 조건들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만 실제로 그것을 나무 가마에서 손으로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나무 가마는 전기 가마처럼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역설적으로 고려청자의 가치를 더 높입니다. 나무 가마에서 자연의 불길로 오직 장인의 감각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색깔을 가진 청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미묘하게 다릅니다. 자연의 변수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계로 찍어낸 것과는 다른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것이 또 고려청자의 매력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청자를 굽는 현대의 장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숙연해집니다. 한 장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흙이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다고요. 같은 흙으로 같은 방식으로 구워도 어떤 날은 색이 잘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직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의 종류가 다른지, 날씨의 습도가 달랐는지, 아니면 그냥 하늘의 뜻인지 1000년 전 장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어떤 날은 가마 문을 열었을 때 기적 같은 색깔이 나오고 어떤 날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 반복 속에서 쌓인 경험이 결국 세계 최고의 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고려청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까요? 고려청자의 가치가 세계에서 인정받으면서 위자, 즉 가짜 고려청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진품인 척하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수집가들이 가짜를 진품으로 알고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과학적 분석 기법이 발달하면서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열형광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도자기가 언제 마지막으로 불에 구워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방법으로 조사했더니 진품으로 알려졌던 것들 중 일부가 가짜로 밝혀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려청자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어서 팔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는 가짜를 만들어서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루이 비통 가방 가짜, 롤렉스 시계 가짜, 이런 것들이 가짜 시장이 생기는 것은 진품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입니다. 고려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000년 전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이고, 조선에서는 세계 최고이고, 전자제품에서는 세계 최고이고, 이제는 문화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흔들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봐지고,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청자를 만들었던 그 손끝의 감각, 그 집념, 그 완벽을 향한 추구, 그것이 시대를 달리해서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K-팝 안무를 만들고 영화를 찍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1000년 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이 나라를 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키워온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려청자 장인들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려청자가 1000년을 버티고 지금도 빛나듯이 여러분이 이 땅에 남긴 것들도 앞으로 오랫동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훗날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게 될 때 그 자리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빛 하나를 켜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그것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려청자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려청자와 관련해서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청자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비색순청자와 상감청자의 차이, 그리고 국보로 지정된 청자들의 이야기, 또 현재 강진에서 옛날 방식 그대로 청자를 구워내는 현대 장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해외에 유출된 고려청자를 되찾아오기 위한 노력들,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고려청자에 대해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 중에서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릴 때 청자나 도자기와 관련된 기억이 있으시면 그것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공유 한 번으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청자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산평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들의 후손 중에 심수관이라는 분의 집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수관은 임진왜란 때 끌려간 심당길이라는 조선 도공의 후손입니다. 심당길 이후 그 집안은 대대로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이어받으며 도자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스마야키라고 불리는 일본 도자기의 한 계통이 바로 이 집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스마야키는 유럽에 수출되어 큰 인기를 얻었고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심수관 집안은 지금도 계속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땅에서 같은 가마에서 같은 기술로 도자기를 구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지금도 한국어 이름을 쓰고 조선에서 왔다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고향 땅을 강제로 떠나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집안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소설가 이문열의 소설에도 나오고 각종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슬픔과 자부심이 함께하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려청자, 중국도 따라오지 못한 비취색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려청자의 비취색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완전히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하철의 미세한 조절과 가마 속의 정밀한 환경 제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색깔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최고 권위자들이 천하제일이라고 극찬했고 그 기록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박물관들이 고려청자를 소장하고 있고 국제 경매에서 수십억 원에 낙찰됩니다. 우리 도공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도자기 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나중에 유럽 도자기 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고려청자를 만든 이름 없는 장인들은 평생을 바쳐 완벽을 추구했고 그 정신은 우리 민족의 DNA 안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